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라는 책이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판덩이시라는 중국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출판사는 미디어숲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이번에 제가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책인데요.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책이었었죠. 예, 같은 저자입니다. 판덩이라는 그 저자 그분이 이 책을 먼저 출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최신간으로 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라는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했더니 댓글을 또 주시고 또 반응을 또 좋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이 책도 제가 또 한번 다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역시 그 공자의 논어 사상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서 주목해 본 부분 중에 하나가 예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의를 배우는 것일까?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일까? 인정받기 위해서일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일까? 모두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의의 핵심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의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예의의 핵심은 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보를 모르고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어떤 베풀어주는 그런 양보의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양보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를 합니다. 나이 든 노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게 양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 우리 실생활의 양보는 참 우리가 많은 걸 찾아볼 수가 있겠죠.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뒤에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닫힌 버튼 누르지 않고 열린 버튼 누르고 좀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보고 배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쫓아온다. 그럼 어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오기 편하게 문을 잠시 잡아주는 것.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배려라는 거죠. 운전할 때도 뭐 내가 먼저 가지 않고 오히려 상대편을 먼저 가게끔 하고 그리고 내가 간다는 것. 예, 이런 게 우리 실생활의 양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양보가 예의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대목. 이 대목이 저는 아주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도록 괜찮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이제 지적한 말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없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자기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정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말. 예, 이 말이 아주 참 저는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아우 내가 뭐 설 자리가 없어 내가 갈 자리가 없어 이렇게 자리를 자꾸 자리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걸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를 먼저 걱정하며 점검하라는 말. 예, 이 말 아주 저는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제가 또 소개해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그 종류 중에 타인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보고 그것을 늘 지적하고 문제 삼고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실수와 잘못과 흉을 보고 자기의 어떤 그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고 속으로 자기를 반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진 사람을 보고는 내가 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지지 못할까? 그 사람과 같아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라. 예, 이 말이 아주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그 얘기가 그 성경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신 말씀들 중에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는 뭐냐면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이 티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를 상대편의 그 단점을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정확하게 그걸 찾아낸다라는 거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한다 할 때 여기 들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 껍질, 나무 토막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어떤 그 단점이 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은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는데 눈으로 보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단점과 잘못과 실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아 반성을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다라는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등장을 해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매치를 좀 시키면서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요. 공야장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야장이라는 이 제자에게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새들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야장이 어떤 노파를 만나기 전에 죽은 사람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새들이 막 떠드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야장은 그 말을 이제 듣고 청계로 가면 이 공야장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노파를 만났더니 노파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아이가 이제 그 노파에게 이 공야장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죠. 뭐냐면 청계로 가면 청계라는 그 지역으로 가면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죽은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갔더니 정말로 거기에 그 죽은 아이 시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고울의 그 원님은 이 공야장이 아이를 죽인 것이라고 그를 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서 2달 동안이나 이 공야장이 갇혀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밖에서 우는 그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 새들의 울음소리의 그 해석은 뭐였냐면 백년수 아래에 수레가 뒤집혀 쏟아진 곡식을 먹으러 가자는 새들의 쥐적임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옥을 지키던 병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병사는 원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알렸는데 공야장의 그 말대로 정말로 거기에 가봤더니 그렇게 그 곡식들이 쏟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누명을 벗고 공야장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공자가 그 공야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거 일절 따지지 않고 그 공야장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사위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그를 이제 인정하고 사위로 이제 삼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 감동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제 공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사위로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딸을 줬지만 뭐 딸의 그 어떤 의견이나 딸의 뭐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딸에게 좀 더 이렇게 뭐 물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 좀 이제 남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어떻게 보면 그 증명되지 않은 사람에게 딸을 이제 시집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뭐 어떻게 보면 공자도 나름 이제 보는 식견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 공야장을 사위로 이제 삼기는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떤 뭐 유교 사상이나 뭐 이런 뭐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이제 그게 법도였겠지만 그래도 이 공자가 뭔가 이렇게 딸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을 물어보거나 또 아니면 딸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나 뭐 일단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게 이루어진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의문을 한번 좀 그냥 뭐 호기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가져본 보면서 저는 요 부분을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요 이제 그 이 외에도 뭐 많은 그 공자의 그 논어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뭐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라는 책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공자의 논어 사상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한 내용이라서 현대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에 이렇게 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좋은 그런 글들이 많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한번 오랜만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예,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